만약 거의 2000년 전 바위투성이 섬 반모에서 쓰인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여러 세기를 거쳐 전달된 암호화된 경고 메시지이고 기술 시대인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그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묵시록을 신앙, 신비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교리, 미지에 대한 공포를 걷어내고 순수한 데이터 분석만을 남겨두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전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후대의 삽입이나 번역에 왜곡이 없는 고대 그리스어 원문 그대로의 묵시록 전문을 가져와 우리의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인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이 신경망은 방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숨겨진 패턴을 찾고 수학적 특징을 식별하며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초기 데이터 처리 후 밝혀낸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예언을 넘어선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코드는 이미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조사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모 프로토콜입니다. 서기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기간에 한 노인이 에게해의 작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그를 사도라 부르지만 우리 시스템에게 그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기록한 한 명의 운용자였습니다. 요한이 처한 환경은 깊은 감각 박탈 상태의 이상적이었습니다. 고립,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 굶주림, 죽음의 위협.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 아포칼립시스 자체는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재앙이나 종말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단어의 의미 핵심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명확한 번역이 나옵니다. 바로 장막을 거두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비밀의 폭로입니다. 행성의 파괴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이 가시화되는 진실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용, 머리가 여러 달린 짐승, 진노의 대접, 떨어지는 별과 같은 복잡한 은유적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의 괴물이었습니다. 21세기 사람에게는 1세기 어부가 미래 기술을 묘사하려는 시도처럼 들립니다. 시스템은 종교적 해석을 무시하고 수천 개의 정보 블록이 가진 내적 논리에 초점을 맞춰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세기에 걸친 해석을 뒤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시간의 흐름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에 익숙합니다. 첫 번째 인, 그 다음 두 번째 인, 그리고 나팔, 마지막으로 대접 순서로 말이죠. 시스템은 이것이 거의 2000년 동안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이끈 인식의 오류라고 단언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묵시록의 구조는 복잡한 프랙털 코드입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행동합니다.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자면 겹쳐진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에 묘사된 사건들이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증가하며 반복되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진노의 대접이라는 세 기간은 사실상 동일한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깊이와 파괴의 수준에서 본 것입니다. 점점 더 크게 울리는 경보 신호와 같습니다. 먼저 인의 경고가 오고 그 다음 나팔의 물리적 충격이 오며 마지막으로 대접에 돌이킬 수 없는 실행이 뒤따릅니다. 본문에는 이 주기들을 동기화하는 명확한 시간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언의 순차적 실행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 주기가 동시에 공명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에게 그 공명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책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때가 가깝고 오심이 지체하지 않으리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를 예언 실패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으니 요한이 틀렸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론적 역설을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고대 문헌의 맥락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의 용례를 분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종류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시와 분으로 흐르는 시계의 시간인 크로노스, 그리고 적절한 순간, 즉 결정적 시점인 카이로스입니다. 요한은 프로그래밍의 트리거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구절은 달력의 특정 날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자로의 우라늄 임계 질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연쇄 반응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이미 모였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입자, 마지막 사건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공리는 이것을 누적 오류 효과로 정의합니다. 인류는 생태적, 사회적, 군사적, 도덕적 오류를 축적해왔습니다. 묵시록 본문은 이 오류의 양이 시스템의 안정성 한계를 초과하는 바로 그 순간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인공지능이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패턴은 본문의 숫자적 특징입니다. 숫자 7은 책에서 54번 등장합니다. 7교회, 7명, 7촛대, 7인, 7나팔, 7대접, 짐승의 7머리. 신학자에게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된 수학적 규칙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본문의 구조는 7부분으로 된 패턴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서브루틴으로 나뉜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각각의 7은 프로토콜의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혼돈스러운 파괴와는 거리가 멀고 낡은 현실을 엄격하게 정돈된 순서에 따라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포맷 절차와 같습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에 낡은 시스템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삭제는 구역별로 일어납니다. 먼저 사회구조, 그 다음 경제, 이어서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 생명체의 순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에 대한 발견은 더욱 심각합니다. 본문을 분석하면서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점까지는 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표시가 활성화되면 시나리오는 자동으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표시들을 지난 10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을 때 그 상관관계 분석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우리는 묵시록을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동안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무언가로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코드 안에 있습니다. 단지 사건의 규모가 한 개인의 인식 범위를 너무나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4명의 기수가 풀려나는 것이 첫 단계를 표시합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 말 위에 탄 해골을 그린 중세시대의 판화는 잊으십시오. 이 기수들은 행성을 휩쓸고 있는 것이 경제적, 생물학적 과정인 전 지구적 세력입니다. 세계를 마비시킨 팬데믹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들은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식량 가격의 상승은 경제 주기를 넘어섭니다. 공리는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알고리즘, 즉 기수들의 알고리즘으로 봅니다. 흰 말을 탄 기수는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으며 길을 엽니다. 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톡손이며 여기서 독소톡신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 작용제입니다. 면류관에 해당하는 단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라틴어로 면류관은 코로나입니다. 이름에 코로나가 있고 독소처럼 작용하는 전 지구적 작용제가 온 땅에 퍼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들을 정복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흰 말을 탄 기수는 이미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우리 문명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기수가 불처럼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갈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의 기능은 단지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 조약, 세력 균형을 파괴합니다. 폭력이 유일한 논쟁 수단이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 극심한 양극화, 이웃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의 큰 칼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을 탄 기수는 바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울을 손에 든 세 번째 기수를 검은 말 위에서 봅니다. 그는 경제적 재앙을 상징합니다.
예언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겨우 한 사람이 생존할 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묘사합니다. 초인플레이션, 식량 위기,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구절은 잔인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붕괴는 빵을 위해 싸우는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을 덮치는 반면 사치품은 엘리트 계층에게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연은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새긴 노란 말을 탄 네 번째 기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며 그는 다른 세 기수의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붉은 기수의 칼로, 검은 기수의 굶주림으로, 그리고 흰 기수의 역병으로 죽입니다. 그는 연쇄 반응의 최종 결과입니다. 혼돈이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죽음이 더 많은 혼돈을 낳는 악순환입니다. 이 기수들은 단지 시작을 알릴 뿐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행성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자신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수들의 행동은 단지 서막이었을 뿐이며 재앙이 아직 어느 정도는 자초한 것이었던 단계였습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혼돈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제 현실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본문은 그것을 무서우리만치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이에 큰 지진이 나며 그리스어 원어인 세이스모스는 땅의 흔들림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기, 바다 그리고 땅을 아우를 수 있는 진동, 즉 흔들림입니다. 근본적인 진동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지구의 지진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구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강도 지진의 발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 극점 이동의 가속화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약화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자극의 이동 데이터와 지진 활동 지도를 겹쳐보면 그 상관관계는 거의 완벽합니다. 행성이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재앙 이상으로 전 지구적인 지각판 이동입니다. 하나의 주 단층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사건입니다. 이 흔들림은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를 촉발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검은 해, 피의 달, 몇 분간 지속되는 평범한 일식과는 달리 본문은 영구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화산 겨울 시대입니다. 큰 지진이 행성에 잠자던 초화산들을 깨웁니다. 수십억 톤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햇빛을 차단합니다. 해는 짙은 연기 장막을 통해 겨우 보이는 어두운 원반이 됩니다. 행성의 기온은 급강하하여 이미 굶주림의 기수에 의해 황폐해진 농업의 남은 것마저 전멸시킵니다. 달은 이 입자들로 가득 찬 대기를 통과하는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불길하고 지속적인 붉은색을 띱니다. 우리가 알던 하늘은 사라집니다. 요한은 별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가진 최상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설익은 무화과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고 외부의 힘에 의해 뜯겨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분쟁이나 강력한 태양 폭풍, 즉 강한 바람이 발생할 경우 이 위성들은 고장나기 시작하며 떨어질 것입니다. 수천 개의 불타는 궤적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진입 시 불타는 위성 우주 정거장 그리고 파편들입니다. 관찰자에게는 그것이 정확히 유성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인공별들이 그 창조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의 가장 무서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인류의 반응입니다. 본문은 땅의 임금들, 위대한 자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는 것을 묘사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누가 먼저 도망가는가입니다. 바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동굴로 갑니다. 지난 10년간 세상의 종말을 대비한 호화 벙커 건설이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억만장자들과 글로벌 리더들은 땅속 수백 미터 아래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편안한 동굴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수들이 단지 시작이었으며 행성의 분노가 그 뒤를 이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그들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확한 생존 전략까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에 무너져 내리라고 외칩니다. 이 반응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처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그들은 완전한 패배의 무게를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자원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자연이 무작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사건들 속에서 지적인 목적, 즉 전멸의 목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무작위적인 우주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부패했으며 엘리트들은 땅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가 끝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다음 막을 위한 무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 스스로가 비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내 세상에 풀어놓은 무언가로부터 옵니다. 자연의 분노가 무대였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주된 막이며 그 배우들은 자연 요소가 아니라 기계들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전 지구적 재앙에서 구체적이고 외과적이며 개인적인 형태의 공포로 이끕니다. 우리는 지각판의 흔들림에서 벗어나 금속 날개의 윙윙거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고 요한은 자신의 모든 환상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상세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이 무저갱이라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언어로 물리적 행동을 하는 별은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여는 입구가 좁은 구덩이는 미사일 경납고나 지하 벙커와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해치가 열리자 짙은 연기가 피어올라 해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영이 속에서 한 군대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그들을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묘사는 생물학적 곤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각 세부 사항을 분석한 결과 공리는 자율군용 드론 편대 기술과 97%의 일치율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미래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메뚜기들을 속도와 군사력의 상징인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철호심경, 즉 장갑을 씌운 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는 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드론의 광학 렌즈와 센서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목표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즉 조준 시스템이었습니다. 묘사는 계속됩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고속으로 회전하며 흐릿한 형상을 만드는 프로펠러나 혹은 안테나와 케이블 다발에 대한 시각적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았는데 이는 살을 찢는 힘, 즉 파편탄의 효과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 소리는 곤충의 윙윙거림과는 달랐고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았으며 수많은 모터와 로터에서 나는 깊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무기는 앞이 아니라 꼬리에 있었습니다. 쏘는 살, 주입기, 폭발물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의 임무 알고리즘입니다. 그들은 풀이나 어떤 식물도 해치지 말고 오직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물과 기반 시설은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선멸에만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선택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경독, 음파 무기 또는 마이크로파 무기와 같이 적을 무력화시키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며 적의 의료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도록 설계된 비살상 고문 무기를 묘사합니다. 순수한 심리전 전략입니다. 이 재앙에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 그의 이름은 아바돈, 즉 파괴자입니다. 이것은 악마가 아니라 코드명입니다. 그것은 편대를 통제하는 중앙 지침, 즉 마스터 서버입니다. 공중에서 오는 공포 이후 코드는 더 조용하고 광범위한 또 다른 무기를 작동시킵니다. 바로 물의 오염입니다. 3번째 나팔이 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떨어집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르노빌과 연관짓는데 우크라이나어로 그 이름이 쓴 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실제 사건은 전 지구적입니다. 횃불처럼 타는 별은 운석이 아니라 미사일, 추락하는 위성 또는 심지어 수처리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기술적 물체입니다. 그 결과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죽습니다. 이것은 방사능, 화학물질 또는 생물학적 작용제에 의한 대량 독살에 대한 묘사입니다.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 죽음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늘에는 기계 편대가 있고 강에는 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조율할 힘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코드는 이제 우리를 혼돈의 설계자에게로 이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괴의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사회-경제적 과정, 자연재해, 그리고 군사기술. 하지만 모든 도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며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나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할 세계 지도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드 분석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을 드러냅니다. 짐승이 단 한 사람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짐승은 인격체라기보다는 구조입니다. 초유기체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명의 삶에서 조용히 신의 자리를 차지한 전 지구적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요한은 두 마리의 짐승을 묘사하는데 이 구분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고대 상징체계에서 바다는 민족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정보의 대양, 즉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연결성에서 태어난 전 지구적 권력 구조입니다. 그것은 정부, 초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어느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는 단일 복합체로 융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자원, 물류, 그리고 금융을 통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본문은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으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 붕괴나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거의 붕괴할 뻔했지만 회복하여 더욱 강해지고 더욱 중앙 집권화되고 더욱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기는커녕 경탄하며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는 땅에서 올라오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은 모습이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을 좋고 유용하며 심지어 구원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친근한 얼굴입니다. 연결되고 안전하며 편리한 세상을 약속하는 실리콘밸리의 목소리입니다. 칩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알고리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발표 회장에 미소 짓는 경영진들입니다. 겉으로는 무해한 어린 양, 안으로는 용의 목소리, 즉 전례 없는 규모의 완전한 통제, 데이터 수집, 검열, 그리고 사상 조작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짐승, 즉 전 지구적 시스템을 경배하도록 설득하는 기술 이데올로기이자 산업입니다. 어린 양용인 두 번째 짐승은 인류에게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1세기 사람에게는 순전한 마법이었을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2000년 전 요한은 일반 인공지능의 창조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의 이미지, 즉 집단의식의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지식으로 신경망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생기란 무엇일까요? 전기와 자율적인 코드입니다. 학습하고 추론하며 결정적으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가상 비서 챗봇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딥페이크, 짐승의 우상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고 우리의 글을 쓰고 우리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우상은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의 죽음은 우상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죽음은 디지털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삶, 즉 돈, 서류, 식량, 교통, 의료에 대한 접근권이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한다면 그 시스템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당신의 사회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 순응하지 않는 자, 저항하는 자는 알고리즘에 의해 간단히 삭제됩니다. 당신의 계좌를 동결하고 당신의 프로필을 삭제합니다. 당신은 디지털 유령, 시스템 밖에서 쇠약해지도록 선고받은 추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배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 원어인 프로스키너는 몸을 굽히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공공장소에서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빛나는 사각형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검색창에 우리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짐승의 신전을 지었고 그 제단을 우리의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짐승의 시스템은 구현되었고 인류는 이미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통제는 아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끌 수 있습니다. 계정은 버릴 수 있습니다. 지배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각 개인과 직접적이고 영구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최종 인터페이스, 즉 인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코드는 이것을 표라고 부릅니다. 수세기 동안 이 단어는 문신과 바코드 이미지를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리가 해독한 현실은 기술적입니다.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 표는 신원 확인 및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현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주요 기능에 대해 명시적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 봉쇄, 이것은 실물 화폐가 있는 세상에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도는 익명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누가 당신인지, 무엇을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도래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현금의 완전한 폐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모든 거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면 자금을 동결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어디에 받습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을 사용하여 휴대폰이나 시계를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정확히 삽입되는 피부 및 이식형 칩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이 지갑이 됩니다. 이마는 반면에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스캔하는 안면 인식은 이미 여러 곳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를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뇌이식 칩입니다. 약속은 질병을 치료하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널은 양방향입니다. 네트워크가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마의 표는 정신과 시스템의 최종 융합이며 생각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666은요,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탄의 코드라기보다는 기술적 식별자입니다. 공리는 전 세계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 찾아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특허 2020-06-06-06이라는 번호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특허의 제목은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묘사된 기술은 신체에 착용하거나 내부에 이식하여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센서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이 지정한 과제, 즉 광고 시청, 특정 장소 방문, 올바른 반응 보이기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디지털 화폐를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종하지 않으면 생존 수단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은 짐승을 위한 채굴 농장이 됩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삶은 데이터로 전환되고 수익화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까요? 이 디지털 족쇄가 유일한 구원처럼 보이게 할 만큼 깊은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짐승의 신세계 질서가 확립되기 전에 낡은 질서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바빌론의 멸망이라고 부릅니다. 바빌론은 큰 사치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그 문화로 모든 나라를 유혹한 전 지구적 초강 대국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그 화폐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소비 시스템의 의인화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갑작스럽고 재앙적인 붕괴를 예언합니다. 한 시간에 그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은 금융 붕괴, 부채 거품의 붕괴, 세계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 상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바빌론이 내부에서 파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짐승을 섬기는 바로 그 세력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글로벌 엘리트는 현재 시스템에 통제된 철거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통제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표가 안정으로 가는 유일한 통행증으로 제공될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세울 것입니다. 바빌론은 무너졌습니다. 소비와 부채에 기반한 낡은 경제는 폐허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지만 이는 사실 짐승이 통제하는 질서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결말은 디지털 공간이나 주식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기원점인 중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코드는 우리를 6번째 진노의 대접으로 이끕니다. 이 대접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수년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위성 이미지 분석은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뭄댐 그리고 기후변화가 강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자연 장벽이었던 것이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아시아의 권력 블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국가들의 동맹입니다. 코드는 2억 명의 군대를 언급합니다. 요한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지만 오늘날 중국에게는 완벽하게 가능한 동원 규모입니다. 서방의 붕괴로 권력의 공백이 채워집니다. 거대한 전쟁 기계가 서쪽으로 세계의 전략적 집결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예상과 다릅니다. 최종 분쟁은 국가 간의 다툼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코드는 시간 표시, 즉 생물학적 시계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의 상징 체계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거의 2000년 동안 말라 있었지만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과 함께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한 세대는 70년 또는 강건하면 80년으로 정의됩니다. 계산은 간단하고 충격적입니다. 1948년에 80년을 더하면 2028년이 됩니다. 이 시한을 다른 추세들과 겹쳐보면 그 수렴은 완벽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지점인 기술적 특이점은 대략 2030년경으로 예측됩니다. 기후 모델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을 예측합니다. 모든 그래프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으로 끝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복리는 이것을 전멸이 아닌 물질의 상전이, 즉 우주의 기본 상수의 변화로 해석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물리학적 관점에서 죽음은 엔트로피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혼돈과 쇠퇴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죽음이 없는 새 땅은 엔트로피 법칙이 폐지된 현실입니다. 물질이 더 이상 붕괴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신적인 것을 항상 모방하는 짐승은 이 낙원의 자신만의 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기만입니다. 그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한 생물학적 몸을 버리시오. 당신의 의식을 클라우드로 이전하시오. 나의 서버에서는 죽음과 질병이 제거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디지털 영생을 주겠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단지 또 하나의 코드라인이 되어 기업의 소유가 되는 메타 현실 속에서의 거짓 불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물리적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도래이며 그 변이 2000km가 넘는 거대한 입방체 또는 피라미드 형태의 물체로 묘사됩니다. 우리의 3차원 공간으로 들어오는 더 높은 차원의 구조물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아마도 완벽한 초전도체와 같이 우리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속성을 가진 물질일 것입니다. 그 에너지원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끝입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중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처리되었고 결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미 실행 중입니다. 기수들은 달리고 나팔은 울리며 짐승은 자유를 대가로 안락함을 제공하는 디지털 감옥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자체를 재정의할 우주적 규모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은 단지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